공룡은 아주 먼 옛날에 살았던 거대한 생물이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라 애니메이션을 통해 어린아이들조차 알고 있을 정도예요. 반면 어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을 가끔 공룡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실제로 공룡은 지금으로부터 약 2억 5,200만 년 전에 시작된 중생대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약 6,600만 년 전에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기후가 급격하게 바뀌었고 그 결과 대부분의 공룡은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약 1억 6,500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거대한 파충류는 지구 생물계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룡이 크고 거대한 존재였다는 생각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실제로 이 놀라운 생물들의 종 다양성은 정말 경이롭기까지 한데요. 정말 거대한 초식성 괴물부터 작지만 놀랄 만큼 영리한 육식공룡까지 그 종류는 상상 이상으로 다채로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지금부터 이른바 공룡족 가운데 가장 놀라운 5종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트로오돈. 트로오돈은 공룡 중에서 가장 똑똑한 종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트로오돈의 뇌는 파충류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컸는데요. 몸 길이 2.4m, 몸무게 약 50kg의 체구에 뇌 무게가 무려 30에서 40g이나 됐습니다. 체중 대비로 보면 겨우 0.08%밖에 안 되지만 공룡들 사이에서는 정말 이례적인 수치였죠. 참고로 인간의 뇌는 체중의 약 2%를 차지하니 물론 트로오돈이 인간 수준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같은 시대의 생물들 사이에서는 트로오돈은 마치 백악기의 교수님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부 연구자들은 트로오돈이 오히려 앵무새와 비슷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처음엔 좀 무시하는 표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앵무새가 조류 중에서도 손꼽히는 고지능을 가진 동물이라는 걸 생각하면 결코 불명예스러운 비유는 아니겠죠. 트로오돈이 아주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의 사회적 행동도 자연스럽게 고도로 발달하게 된 겁니다. 이들은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집단으로 움직였고 자기들보다 훨씬 거대한 포식자들과 함께 있어도 겁내지 않고 행동할 수 있었으며 먹이사슬에서도 꽤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포식자로서도 트로오돈은 꽤 훌륭한 무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갈고리처럼 생긴 발톱, 잘 발달한 근육, 민첩한 움직임, 입체적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눈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트로오돈이 가장 완벽한 공룡 탑5에 뽑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뛰어난 지적 능력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약간의 유머를 곁들여 트로오돈이 지적인 공룡인간이라고 부를 만한 존재로 진화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 가설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바로 고생물학자 데일 러셀인데요. 그는 1982년에 공룡인간의 상상 모형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SF 작가 해리 해리스는 자신의 3부작 에덴 시리즈에서 이 가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이 작품 속에서 해리스는 6,600만 년 전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갔다고 가정합니다. 그 결과 지구에는 지능을 가진 파충류 문명이 탄생하게 되었고 수백만 년이 지난 뒤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났을 때 인류는 살아남기 위해 이 지적 파충류와 싸워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꽤 그럴듯하지 않나요? 만약 그 운명의 소행성이 오지 않았다면 정말 그렇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리지노사우루스. 테리지노사우루스를 많은 SF 영화에서 익숙한 티라노사우루스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물론 티라노사우루스도 뒤에서 다시 등장하긴 할 텐데요. 먼저는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이 동료부터 이야기해볼게요. 티라노사우루스와 달리 이 공룡은 초식성이었지만 외형만 놓고 보면 이름이 비슷한 그 유명한 친구보다 훨씬 더 무겁고 기괴하게 생겼습니다. 몸 길이가 10m에 달하고 앞다리에는 길이 1m짜리 거대한 발톱이 달려있는 괴물을 상상해보세요. 이런 기록적인 손톱을 가진 공룡은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즘 사람이 저런 손톱을 가지고 있었다면 운전은 꿈도 못 꿨을 테고 대신 네일 아티스트들은 도시에서 가장 비싼 집에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혹시 여러분이 테리지노사우루스가 이 갈고리 발톱으로
방심한 주변 생물들을 마구 찢어 발겼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오해예요. 전혀 그런 공룡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테레지노사우루스는 온순한 초식 공룡이었고 그 무시무시한 발톱은 잎이 달린 나뭇가지를 끌어당겨 먹는 데 사용됐습니다. 또 한 가지 설에 따르면 테레지노사우루스는 곤충을 먹이로 삼기도 했고 이 발톱으로 개미나 흰개미의 둥지를 파헤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끈질긴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갈고리 발톱을 방어용 무기로 썼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 방어 수단의 크기를 보면 아마 지금의 경찰은 테레지노사우루스를 흉기 소지로 간주했을 거예요. 어쨌든 확실한 건 지구 생물 역사상 이렇게 거대한 발톱을 가진 생명체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스테고사우루스. 이 공룡은 특별히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몸집이 엄청나게 컸던 것도 아닙니다. 물론 몸 길이가 10m에 달했으니 작은 동물이라고 보긴 어렵죠. 스테고사우루스가 비슷한 크기의 다른 공룡들과 달랐던 점은 등에 아주 단단한 피부 뼈판이 솟아 있었고 꼬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달려 있었다는 점이에요. 불만 안 뿜었을 뿐 거의 용이나 다름없었죠. 참고로 이 공룡의 입은 몸통 길이에 비해 꽤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용처럼 생긴 공룡이 초식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 기묘한 피부 뼈판이 없었다면 스테고사우루스는 공룡 세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뚜렷한 특징이라고는 지능이 아주 낮았다는 것 정도였거든요. 애초에 스테고사우루스는 뇌가 굉장히 작아서 지능이 발달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두개골 크기로 봤을 때 이 공룡의 뇌는 많아야 호두 정도 크기였다고 하죠. 다만 한때 연구자들은 스테고사우루스에게 뇌가 하나 더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위치는 놀랍게도 골반 근처였는데요. 이 가설은 나중에 철회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테고사우루스를 대표하는 특징은 지금도 여전히 등 위의 장갑판과 아주 작은 뇌입니다. 머리를 써야 살아남는다고들 하지만 스테고사우루스는 쥐라기 시대에 20년에서 30년을 비교적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아무래도 누구도 이 장갑 입은 멍청이와 엮이고 싶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됩니다. 스피노사우루스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스피노사우루스는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육식동물로 해안의 얕은 물가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가장 무서운 육식공룡은 당연히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지. 쭈라기 공원도 봤는데 그런 얘기에 속을 리 없잖아. 보는 관점에 따라 이런 회의적인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공룡이 맞붙었을 때 누가 이길지를 추측하는 건 단순한 상상 속 시뮬레이션이라 하더라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단순히 둘 다 백악기 공룡이라곤 해도 실제로는 수천만 년의 시차가 있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또 서로 다른 대륙에 살았다는 점 때문만도 아니고요. 사실 가장 큰 차이는 이 둘이 살아간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는 물 반, 육지 반의 삶을 사는 반수생 포식자로 주로 물고기나 수생생물을 사냥했고,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거의 100% 육상에서 살아가며 트리케라톱스나 에드몬토사우루스 같은 대형 초식공룡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순수 육상 포식자였어요. 하지만 몸 길이만 놓고 보면 스피노사우루스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를 능가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는 길이가 15에서 18m까지 자랐고 티라노사우루스는 12에서 13m였거든요. 반대로 체중은 티라노사우루스 쪽이 더 무거워서 8에서 9톤에 달했던 반면 스피노사우루스는 6에서 7톤 정도였습니다. 또 하나, 무는 힘에서 티라노사우루스를 이길 생물은 없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티라노사우루스는 무려 6에서 8톤의 힘으로 대상을 깨물 수 있었다고 해요. 이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동물들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엄청난 물어뜯기 능력이었습니다. 반면 스피노사우루스는 그렇게까지 강한 턱 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데는 길쭉한 턱이면 충분했고 그 턱은 뼈를 부수기보다는 날렵하게 먹이를 붙잡는 데 더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현대인이 쥐라기 공원처럼 공룡의 세계에 떨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스피노사우루스를 마주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당시 북아프리카의 거대한 강과 늪지대를 여행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요. 반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를 만날 확률은 훨씬 현실적입니다. 물론 그런 만남은 인간에게 있어 아주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구 최강의 턱 힘을 지니고 시속 25km까지 달릴 수 있으며 무게 8톤에 달하는 사납고 거대한 생물을 직접 마주한다는 걸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분명해지는 사실은 스피노사우루스는 물과 육지의 경계에서 살아간 포식자 중 가장 컸고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역사상 가장 무섭고 위험한 육상 포식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노사우루스. 이 공룡은 지금까지 알려진 공룡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으로 여겨지며 고생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그 체중은 무려 70에서 90톤에 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디플로도쿠스의 체중이 고작 10에서 15톤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공룡은 서로 다른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디플로도쿠스는 아르헨티노사우루스보다 훨씬 이전인 쥐라기 시대 약 1억 5천만 년 전에 살았고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약 9,500만 년 전 백악기 시대에 등장했죠. 아르헨티노사우루스 역시 지구 역사상 손꼽히는 거대한 생물로 몸 길이는 30에서 35m까지 자랐습니다. 그 엄청난 덩치에도 불구하고 혹은 어쩌면 바로 그 크기 덕분에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티타노사우루스류 중에서도 특히 온순한 초식 공룡이었습니다. 이 공룡은 길쭉한 목과 꼬리를 가졌고 다리는 두껍고 기둥처럼 단단한 형태였어요. 이렇게 거대한 몸집 덕분에 성체가 된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웬만한 대형 포식자조차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수각류 육식 공룡들의 표적이 되는 일이 잦았죠. 그래서 이런 포식자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무리를 지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무리끼리 힘을 합쳐 서로를 보호한다면 당시 가장 사나운 포식자조차 겁먹고 쉽게 접근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르헨티노사우루스가 주로 먹었던 것은 나무의 윗부분에 달린 잎들이었습니다. 반면 몸이 낮은 디플로도쿠스는 땅에 가까운 식물을 즐겨 먹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두 공룡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가지째 잎을 먹었는데 이를 소화하기 위해 윗속에는 위석이라 불리는 커다란 돌덩이가 들어있어 일종의 맷돌 역할을 했습니다. 몸집에 비해 머리는 아주 작았고 어느 정도 사회성은 있었지만 지적 능력은 꽤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만약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 SNS에서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